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드디어 큰 산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달러 가치가 급등하면 부동산 거품 붕괴된다는 이야기 얼핏 좀 들어보셨고,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외환시장 불안이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이탈할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에서 있는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이 있겠죠. 어떤 자산?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 등을 처분하고, 처분한 대금을 달러로 환전하기 때문에 원화도 매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달러로 환전한 자금을 본국으로 송금을 시키겠죠. 자, 그러면서 그 과정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외국인들이 신나게 판 회사채랑 국채의 매동 증가에 따른 시장 수익률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수익률은 올라간다는 부분이죠. 한마디로 전체적인 시중 금리가 올라가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게다가 달러 강세가 나타나게 되면 외채 상환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결국에는 유동성 부족의 시작을 부른다. 이렇게까지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부는 이런 식으로 외환시장이 한쪽 방향으로 급격히 기울면서 각종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가 싹트는 걸 절대 방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환보유고를 풀어서 원화 하락을 방어하거나 기준금리를 올려서 투자자본 이탈을 막겠죠. 자, 그 과정에서 부동산 위기가 시작된다. 왜? 부동산 위기는 대부분 유동성 부족으로 일어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 과도할 만큼 급격하게 변화가 난다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어떤 계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얼마나 큰 계기가 있어야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시에 빠져나갈까요? 쉽게 설명드리면요, 그 나라의 위기가 감지됐을 때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나라 국가의 주력 수출 품목이 위기가 발생했을 때 매출이 급감을 한다든가 이익률이 감소한다든가, 또한 그에 따라서 장기간 이어진 경상수지 적자, 또한 정부와 기업의 과도한 부채가 있을 때, 이것을 쉽게 요약드려 보잖아요. 돈도 못 버는데 기초 체력도 약한 경우에, 자, 이런 외국인 투자자본의 이탈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주로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그래서 수출 중심 국가들이 이런 환경에 노출될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강하게 올렸을 때입니다. 자,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게 되겠죠. 채권 가격 하락,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표적인 무위험 수익률의 상승으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감소하게 돼요. 왜? 전반적인 풍부한 유동성이 흡수 과정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험자산에 신흥국 자산,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채권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전 세계 투자자본의 이동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어디서 어디로 옮긴다?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강하게 다 올리고 나서 옮기는 이제 이런 이동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올릴 가능성이 빨라졌대, 이런 경고만 나온다 하더라도 신흥국 투자자산의 환손실 위험 감지가 되고, 그에 따라서 매도가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환손실 우려에 따른 선제적인 신흥국 자산 매도가 증가한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신흥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는데 미국보다 더 높게 올리면서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제시해야 외환시장 붕괴를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 테이퍼링 가능성이 조금만 높아져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대거 매도해 나가죠. 자, 오늘만 해도 8,900원, 거의 9,000억 원 가까이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게다가 원달러 확률도 1,100원, 1,110원대에서 머무르다가 지금 1,130원대까지 수직적으로 올라간 모습이 보이고 있죠. 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산 투자 광풍이 불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결국에는 시작은 미국의 제로금리와 천문학적인 규모의 양적 완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대하게 풀린 자금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부추겼고, 자, 위험자산 중 한 곳인 신흥국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왔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런 자금이 언제까지 머무를까? 미국에서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수준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자, 그런데 지난주에 미국 긴축 전망이 크게 앞당겨졌습니다. 지난주에 FOMC가 있었죠. 이때 점도표가 발표됐는데 이 점도표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3년까지 제로금리가 유지될 줄 알았는데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전망한 위원들이 크게 늘어났네. 18명 중에서 11명이 두 차례 금리 인상이라고 전망할 정도로 경제지표 호조가 보인 겁니다. 와, 긴축 시기가 생각보다 빨라졌다. 게다가 제롬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했다고 언급을 하면서 시장이 크게 출렁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 제임스 블러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내년 말 2022년 말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진행될 거다 예상을 한 겁니다. 인터뷰 내용 볼게요. 미국 경제는 지난 6개월 동안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며 인플레이션도 전망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런 배경을 토대로 6월 FOMC에서 테이퍼링을 공식적으로 논의했으며 개인적으로는 내년 말경에 금리 인상이 시작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FOMC보다 더 큰 충격을 줬었냐? 이 사람이 유명한 비둘기파예요. 완화적 통화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인데, 야, 다 필요 없고 내년에 금리 인상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언급하니까 이거 FOMC 위원들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 자, 그것 때문에 긴축 당연히 빨라졌다, 현실이 왔다, 이게 금융시장에 작용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긴축 소식 별로 놀랍지는 않죠. 한국은 연내 금리 인상이 아닌 연내 두 차례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내년 말 돼서야 첫 금리 인상한다는데 대한민국은 2021년에 두 차례 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자, 현재 5월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까지 끝났습니다. 6월에는 없어요. 그리고 7월, 8월, 그리고 7월, 10월과 11월 총 4차례가 있습니다. 만약에 연내 두 차례 금리 인상 하려면요, 3분기 때 한 번, 4분기 때 한 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럼 7월에 소수 의견 나오고 8월에 첫 금리 인상, 그리고 10월에 소수 의견 나오고 11월에 두 번째 금리 인상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가능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어떤 전제 조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2분기 때 4월, 5월, 6월에 일시적인 물가 상승률이 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분기부터는 2% 수준으로 안정될 거로 봤는데, 이때도 2%를 한참 웃돌게 된다면 당연히 연내 금리 인상, 두 차례 금리 인상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 CPI를 봐야 된다? 6월 CPI와 7월 CPI를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7월에 소수 의견 나오든 안 나오든 7월 CPI가 크게 치솟게 되면은 8월에 금리 인상,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이 가능하고, 만약에 4분기까지 CPI가 치솟게 된다면 두 번째 금리 인상도 연내 가능하다. 그래서 이주환 은행 총재가 언급한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긴급한 그 저금리 상황, 0.5% 기준금리를 만든 세 차례 금리 인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계기 생각보다 빨리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긴축 반응에 별로 놀라진 않는 거예요. 자, 미국이나 한국이나 영원할 것 같은 저금리의 종식이 빨라진 이유 계속 강조드렸죠. 물가 상승률을 봐야 된다. 완화적 통화정책의 종식은 결국에는 물가 인상이 끝내게 돼 있다. 그래서 완화적 통화정책 종식을 의미하는데, 자, 여러분도 잘 보시면 아시다시피 CPI가 발표될 때마다 중앙은행 스탠스가 빠르게 달라지고 있어요. 쇼킹 부동산에서 계속 경고드렸죠. 4월 CPI 발표될 때, 5월 CPI 발표될 때마다 한국은행 스탠스가 180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패드도 같은 주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시적 인플레 주장도 힘이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물가 상승률뿐만 아니라 자산시장 과열에 따른 금융 불균형까지 누적이 돼 있다는 거죠. 솔직히 이 부분은 대한민국 좀 더 심한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미국보다 빠른 금리 인상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가장 큰 원인으로는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세가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72달러대 수준까지 보고 있어요. 더불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 그래서 이거 80달러, 90달러, 100달러까지 갈 수도 있겠다, 이런 극단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휘발유 가격도 최근에 많이 급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3분기 때는 기저효과, 저유가의 기저효과가 없어지니까 물가가 좀 안정될 거다, 이런 한국은행의 기대치가 지금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긴축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부분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올해 한 차례에서 두 차례 금리 인상하게 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올리게 된다면 내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까요?
아니요, 폭락하진 않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판단하는 코로나19 비상조치 종료 이후에도 1.25%라는 기준금리가 유지가 됩니다. 여전히 낮은 금리예요. 왜? 1.25%라는 기준금리가 만든 예금금리가 1% 중반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으로 막대한 부동산 시장에 쏟아진 유동성을 회수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게다가 내년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 한 차례 한다 하더라도 0.5%밖에 안 돼요. 자, 이런 기준금리 예상보다 빨리 하면서 일시적인 발작은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국내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까지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금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강조드린 게 2023년 하반기 금리를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금리 인상은 대부분 입주 물량과 겹쳐야 강한 충격이 온다. 입주 물량만 대규모로 온다 하더라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 큰 충격을 발휘하지 못하고요. 또한 금리 인상이 지속되더라도 입주 물량이 없으면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오래 걸린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2023년 하반기에는 서울 지역에 대규모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군 일의 최대 규모라는 둔촌주공을 비롯해서 최근에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었던 원밸리까지도 이 시기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추가로 미국의 긴축으로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2023년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2년 뒤거든요. 그런데 현재 전세가격이 굉장히 높죠. 0.5%란 저금리로 높게 형성된 전세 가격이 만기가 되는 시기입니다. 역전세는 우려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 급락은요, 이런 역전세난이 나타나야 급격하게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지금 주택 산다고 주택가격이 바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앞으로 6개월, 1년 6개월 정도요, 주택가격이 꾸준하게 조금씩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2년 동안 올라가 봤자 한꺼번에 꼬꾸라질 일이 2023년에 있다는 거죠.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